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오늘은 드디어 삼복대회가 끝나는 말복입니다. 오늘도 보양식, 특히 삼계탕 드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잠깐 기다리세요. 삼계탕의 원료인 닭고기는 캠필로박터균으로 인해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름 보양식 최고의 인기 메뉴로 꼽히는 삼계탕.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닭을 구입할 때는 냉장 또는 냉동된 것인지 확인하시고요. 집에서 냉장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를 사용해서 다른 음식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 냉동된 닭을 꺼내 해동할 때는 섭씨 5도 이하의 냉장고나 흐르는 물에서 4시간 이내 해동해 주시고요. 손질할 때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끼거나 장갑 없이 손질했을 때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합니다. 닭고기 등 육류를 손질할 때는 육류 전용 칼과 도마를 사용하시고요. 조리할 때는 닭이 속까지 푹 익도록 75도 이상에서 20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주세요. 닭을 덜 익힌 상태로 먹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익혀 먹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리한 음식은 되도록 2시간 이내에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바로 먹지 못하거나 남았을 때는 일단 식힌 뒤에 섭씨 4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다시 꺼내 먹을 때는 반드시 가열해서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국민 보양식 삼계탕 드시고 탈이 나는 불상사는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8월 1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흥국입니다. 네. 닭 좋죠. 그쵸? 네. 옥 씨는 닭 요리 중에 뭐가 제일 좋나요? 닭 요리 중에는 뭐니 해도 치킨이 있죠. 저는 네. 닭찜, 찜닭. 아, 찜닭을 좋아합니다. 그런 안동의 그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대짜였나? 대짜를 거의 되게 진짜 행복하게 드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네. 네. 비로 시작되는 찜닭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닭 볶음탕도 좋아하고요. 주로 그게 양념된 고기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치킨도 좋아하죠. 깐풍기도 그쵸? 좋아하고요. 네. 다 좋아하죠. 그쵸. 네. 전 닭인데 닭이 참 잘 맞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래요. 삼계탕에서 치킨까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 바로 닭고기인데요. 닭고기 드시고 식중독 일으키지 않도록 모두 주의 좀 하셔야겠어요. 네, 닭고기에 의한 식중독 감염 시에는 일반적인 식중독 증상인 구토, 복통, 설사가 나타나기 전에 발열과 두통이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게요. 건강 챙기자고 먹은 보양식 때문에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에 걸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억울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요. 예. 네, 좀 좋자고 내가 좀 나쁜 거 먹었다. 예를 들어서 찬 음식을 많이 먹었다. 아니면은 불량식품을 먹었다. 그런 거, 매운 음식을 먹었다. 그럼 탈이 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보양식을 먹었는데 탈이 났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기껏 먹은 거 다 토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삼계탕 해 드실 때 각별히 유의해서 말복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지구촌이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데요. 올림픽의 긴 역사 속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들 궁금하시죠?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올림픽 그때 그 시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선수들이 있어요. 오늘 권수철의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장애를 딛고 올림픽을 제패한 선수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부셰와 르무안의 헤라클레스와 온팔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열대야 극복 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입추가 지난 지 열흘 가까이 됐는데 열대야가 아직도 나오고 있네요. 네. 자, 권순철과 홍옥희가 진행하는 내 손을 잡아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요즘 전 세계가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데요. 오늘은 올림픽의 역사와 올림픽이 남긴 여러 가지 기록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올림픽 그때 그 시절. 짜잔 이렇게 네, 올림픽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순철 씨도 그렇고 저한테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네. 일단 그 올림픽 기원은 고대 그리스라고 많이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책에서 네. 배웠어요. 교과서.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올림픽이 처음 시작된 건지 제일 궁금한데요, 이게? 네, 일단 그 말씀하신 고대 올림픽은 올림피아 제전이라고도 하는데요. 무려 기원전 776년부터 시작돼서 기원 후 393년까지 4년마다 개최됐다고 합니다. 와, 정말이요? 네. 그럼 대체 몇 년간 이게 지속된 겁니까? 세기도 좀 1100년? 힘들죠? 네. 1200년? 야, 1200년 동안 이게 4년마다 개최했으면 한 300회 정도 한 건가요? 네, 맞아요. 제 293회까지 지속됐다고 해요. 아, 네. 그렇군요. 293회.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올림픽이네요. 요즘 하는 올림픽하고는 좀 어떤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고대 올림픽은 그리스의 신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전 경기라는 점에서 이 개최 목적이 지금과는 좀 달랐고요. 시인, 철학자, 예술가들도 참가해서 경연을 펼쳤다는 점, 그리고 여자는 참가할 수 없었다는 점 정도가 차이점입니다. 그 외에는 의외로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일단 개최 시기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7월에서 9월 사이였고요. 경기 종목도 상당히 비슷해요. 달리기 경주, 전차 경주를 비롯해서 레슬링, 복싱, 5종 경기 등 10여 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또 승자에게는 월계관과 상금이 주어졌고 또 평생 연금도 받았다고 야. 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지금과 공통점이 많죠. 그렇죠. 네. 이 고대 올림픽을 모토로 해서 근대 올림픽이 탄생한 거죠? 네, 맞습니다. 1500년간 중단됐던 올림픽은 1896년에 근대 올림픽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올림픽에서는 14개국에서 243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미국의 제임스 코널리가 육상 세당뛰기에서 최초의 근대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금메달이었나요? 사실은 챔피언인데 은메달을 아. 받았어요. 되게 놀랍죠?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금메달이 없었고 1위가 은메달, 2위가 동메달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1위에서 3위까지 메달이 수여된 건 제3회 세인트 루이스 대회 때부터라고 해요. 또 근대 올림픽 초기에 수영 경기는 바다에서 열렸는데요. 당시 조직위원회는 바다를 오가는 수많은 배들을 통제하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배가 운송수단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 수영이 지금처럼 실내 경기장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건 1948년 런던 대회 때부터라고 하네요. 뭐 요새는 바다 수영 대회도 있고 뭐 이제 오리발 끼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군요. 네. 바다에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서 수영 경기를 했고 선수들의 안전이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마라톤을 좀 그렇게 하잖아요. 차 통제하면서. 그쵸. 뭐 그거하고 네. 비슷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최초의 여성 금메달리스트 누군가요?
네, 여성이 처음으로 등장한 근대 올림픽은 1900년 제2회 파리 대회로 22명이 출전했어요. 여성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는 스위스의 요트 선수 헬렌 포탈레스인데 2개월 후에 영국의 샬럿 쿠퍼도 여자 단식과 혼합 복싱 테니스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제2회 파리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유일하게 우승자에게 메달이 아닌 예술품을 수여했는데요. 여자 골프에서 우승한 미국의 마거릿 에벗도 도자기 그릇을 부상으로 받았다고 해요. 이 때문에 에벗은 올림픽이 아닌 세계 박람회 골프 행사에서 우승한 걸로 알고 있었고 1955년 사망할 때까지 자신이 올림픽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골프가 이제 또 1900년 이후에 오랜만에 또 정식 종목이 돼가지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여자 골프가 처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걸로 좀 알아요. 그 당시에도 그 여자 골프 종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올림픽 여자 골프는 파리 대회를 끝으로 종적을 감췄는데요. 제3회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때 남자 골프는 치러졌지만 여자 골프는 참가자가 부족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벗은 이번 리우 올림픽 전까지 올림픽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자 골프 금메달리스트였던 건데 그런데 본인은 죽기 직전에야 그거를 알게 됐다니까 진짜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군요. 하여튼 100년 만에 이제 골프가 정식 종목이 됐는데 여자 골프는 또 2회 대회를 끝으로 종족을 감춘 거. 야,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 올림픽 챔피언은 올림픽 챔피언을 모르고 있었다. 네, 그렇게 죽었다. 예. 자, 이번 리우 올림픽도 운영 준비 상황이 좀 부실하다고 질타를 좀 많이 받았는데 네. 초기 올림픽 때는 좀 훨씬 더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도자기 주는 거 보면 그죠? 그리고 골프 외에도 올림픽 초기에 있었다가 사라진 종목들이 좀 있나요? 네, 1900년 파리 올림픽부터 1920년 앤트워프 올림픽까지 정식 종목이었던 줄다리기가 있는데요. 올림픽 초창기다 보니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1908년 런던 올림픽 줄다리기에서 홈팀인 영국팀과 미국팀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끝에 결국 화가 난 미국팀이 경기를 포기했다고 해요. 네. 덕분에 영국이 어부지리로 금, 은, 동메달을 싹쓸이했지만 대회는 엉망이 됐죠. 이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920년 올림픽을 끝으로 줄다리기를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에선 사라졌지만 줄다리기는 유럽에서 꾸준히 발전해서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정식 종목에 도전하기도 했다니까요. 이번에 부활한 럭비나 골프처럼 올림픽에서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게요. 줄다리기 연기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줄다리기 하면 또 체육대회가 생각나죠. 운동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아시아인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누군지 궁금하네요. 네, 아시아인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는 1928년 제9회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남자 육상 세당뛰기에 출전해서 우승한 일본의 오다 미키오였고요. 한국인이 첫 출전한 대회는 1932년 LA 올림픽인데 당시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여서 일본 대표로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만 했죠. 마라톤의 김은배와 권태하 그리고 복싱의 황을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김은배와 권태하는 마라톤에서 각각 6위와 9위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네, 첫 출전인데 그 정도면 뭐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마라톤 하면 손기정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손기정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을 딴 건 어느 해였나요? 네, 손기정 선수는 바로 다음 대회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마라톤 금메달을 땄었죠. 얼마 전 8월 9일이 바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지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억지로 일장기를 달기는 했지만 손기정 선수는 시상식에서 손에 든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리고 서 있었고 기자들이 사인을 요청할 때는 국적을 한국으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올림픽에도 내전 등으로 고국을 등진 난민 대표팀이 참가했는데요. 손기정 선수도 그렇고 이처럼 나라를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뛰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게 바로 올림픽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해방
후부터 말이죠. 당당히 태극기를 들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난민 대표팀 선수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나라 국기를 달고 출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누군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종목은 바로 마라톤이었는데요. 개최국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에 사는 청년들이 대거 출전해서 13명의 그리스 대표와 4명의 외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그리스의 스피리 돈 루이스가 우승해서 국민적 영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출발점에서 아테네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거리가 36.75km였고 네. 이후에도 개최지 여건에 따라서 통일된 거리가 아니라 40km 전후를 달렸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마라톤 하면 42.195를 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네, 지금의 42.195km가 정착된 건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 때인데요. 출발점인 윈저궁에서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거리가 42km였는데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의 왕비였던 알렉산드라가 마라톤의 결승점을 메인 스타디움에 마련된 귀빈석, 자신의 자리 바로 앞쪽으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고 조직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원래 결승점에서 귀빈석 바로 앞까지의 거리가 195m였기 때문에 42.195km가 됐다고 하네요. 네, 1908년이면 뭐 그리 옛날도 아닌데 그렇게 왕비의 말 한마디에 결승점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뭐 근데 사실 축구도 왕자가 안 오면 뭐 아랍 지역에서는 안 하기도 하고 뭐 늦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도 왕조 시대는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그래도 42km보다 42.195km가 더 왠지 뭐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정감도 가고 뭐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그리고 매번 올림픽 때마다 최연소 선수, 최고령 선수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역대 최연소, 최고령 메달리스트도 궁금해지네요. 네, 하계올림픽 역대 최연소 메달리스트는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한 그리스의 체조 선수 디미트리오스 로운드라스로 당시 나이가 10세하고 218일이었다고 합니다. 평행봉 단체정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최연소 여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수영 다이빙 스프링보드에서 1위를 차지한 마조리 게스트링입니다. 당시 나이가 13세 268일이었고요. 동계올림픽 여자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는 한국 선수예요. 네. 바로 1994년 릴레함베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000m 계주에 출전한 김윤미 선수로 13세 85일의 나이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김윤미 선수 기억나네요. 만 13세에 올림픽 우승을 하니. 역시 쇼트트랙이네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네. 자, 그럼 역대 최고령 선수는 누군가요? 네, 하계올림픽 역대 최고령 금메달리스트는 스웨덴의 사격 영웅 오스카 수완입니다. 수완은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사격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 64세 258일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8년 뒤인 1920년 엔트워프 올림픽에도 출전해서 만 72세의 나이로 당당히 은메달을 목에 걸며 역대 최고령 메달리스트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72세면 당신 굉장히 오래 산 건데요. 그렇죠. 수원은 우리 나이로 환갑이었던 1908년 런던 대회 때부터 시작해서 1920년 엔트워프 대회까지 총 3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총 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네요. 어찌 보면 그 근대 올림픽이 1896년에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부터 국가대표를 했으면 50 좀 안 돼서 국가대표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노익장을 과시했어요. 네. 뭐 요새 인생은 60부터라고 이건 좀 옛말 같고 인생은 70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말을 실천하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룬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이번 리우 올림픽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네, 앞서서 오키 씨가 올림픽 역사 속에 이 흥미로운 이야기들 들려드렸는데요. 저도 오늘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장애를 딛고 올림픽을 제패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그러면 패럴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들 얘기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소개드릴 선수들은 네. 모두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겪다가 극복한 선수들인데요. 패럴림픽이 아닌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에요. 아, 그래요? 장애가 가지고 있는데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있었군요. 네. 어떤 선수들인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출전했던 수영 선수들이 있어요.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4종목을 차례로 뛰어서 수영의 달인을 가리는 남자 개인 혼영 400m 경기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던 두 선수가 있는데요.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헝가리의 토마시 나르니 그리고 미국의 데이비 워튼이었습니다. 이 두 선수에게 이목이 집중된 데는 실력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두 선수 모두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21살의 다르니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고 19살의 워튼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는데요. 두 선수는 서울올림픽 이전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선수의 대결은 개인의 영예뿐만 아니라 양국 수영의 자존심까지 걸려있는 빅매치였어요. 네. 그러면 이 두 선수의 세기의 대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종목인 저병에서는 미국의 워튼이 1위로 들어왔지만 두 번째 종목인 배영부터는 나르니가 역전을 하기 시작해서 평영과 자유형까지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했어요. 결국 나르니는 자신의 기록을 0.67초 단축시킨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며 1위로 들어왔고 워튼은 2위로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르니는 400m에 이어 200m까지 우승하면서 남자 개인 혼영 두 종목을 모두 석권했고 4년 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두 종목 금메달을 차지해서요. 올림픽 2회 연속 2관왕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어요. 네, 진짜 실력이 진짜 대단한 선수네요. 네. 그럼 그 어떤 사연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됐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한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나르니 15살 때 눈싸움 도중에 친구가 던진 눈덩이에 왼쪽 눈을 맞아 크게 다치고 말았는데요. 7차례 수술을 받은 끝에 간신히 완전 실명은 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다친 왼쪽 눈은 오른쪽 눈에 비해서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1985년부터 1993년 은퇴할 때까지 10년 가까이 무적의 챔피언으로 군림했습니다.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서 그냥 물러설 수 없다는 나르니 본인의 초인적인 의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적의 콤비로 불린 토마시 코치의 힘이 컸다고 해요. 토마시 코치는 어린 제자를 따뜻하게 격려하면서도 지독한 스파르타식 훈련을 주문했는데 그 덕분에 나르니는 매일 12,000m를 수영하는 지옥 훈련을 묵묵히 해냈다고 합니다.
보통 수영장이 50m 레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12,000m를 했다고 하면 50m 레인을 거의 120번 왕복을 한 거네요. 네, 계산 빠르시네요. 하루마다? 네. 진짜? 네.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진짜 그렇죠. 노력이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네요.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이 밀려 은메달에 그쳤지만 미국의 데이브 워튼도 대단한 선수였어요. 다른이와 달리 워튼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아, 네. 일반적인 이 청력의 절반도 되지 못해서요. 코치가 귓속말로 말해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고 자신이 승리했는지 여부도 관중들이 환호하는 정도를 보고서야 파악할 수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그가 다른이와 함께 수영 개인 혼영 종목의 역사를 이끌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승리를 향한 그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선수들인데요. 또 다른 선수들의 사연도 소개해 주세요. 네,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올림픽 육상 3관왕이 된 여자 선수도 있어요. 바로 미국의 윌마 루돌프인데요. 가난한 흑인 가정의 22남매 중 20번째 아이로 태어난 루돌프는 4살 때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고 의사로부터 걸을 수조차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육상 선수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인 블렌치 여사는 매주 버스로 45분이 걸리는 병원을 찾아서 딸에게 물리치료를 받게 했고요. 나중에는 직접 물리치료법을 배워서 집에서 매일 딸을 치료했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뒤에 마침내 루돌프는 보조기구를 통해서 걸을 수 있게 됐는데 재활훈련을 위해서 오빠들과 함께 야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보조기구를 벗어던지고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오.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요. 네. 루돌프는 자서전에서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야말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루돌프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딸을 이렇게 훌륭한 선수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도 재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루돌프 선수도 대단하고요. 그래요. 네, 루돌프의 비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중학교에서 농구부에 들어간 그녀는 중고등학교 내내 농구 선수로 뛰면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이 테네시주가 운영하는 여자 육상팀에 들어가게 됐고요. 마침내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56년에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해서 여자 400m 릴레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편도선염 수술로 한동안 트랙을 떠나야만 했어요. 네, 정말 인생이 바람잘 날이 없었네요. 그런데 한동안 트랙을 떠났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그녀는 100m, 200m, 400m 계주에서 3관왕에 올랐는데요. 올림픽 역사상 여자 선수가 한 대회에서 3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루돌프가 최초였다고 해요. 이외에도 세계 최우수 여자 선수, 국제 여자 스포츠 명예전당, 미국 육상 경기 명예전당, 올림픽 명예전당, 흑인 선수 명예전당 등 명예전당군. 그러게요. 네, 여기에 이름을 다 올리면서요.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게요. 이 장애, 여성, 흑인, 가난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한 만큼 수많은 수식어와 찬사가 뒤따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루돌프는 항상 겸손하고 소박했다고 해요. 22세에 은퇴한 후에는 윌마 루돌프 재단을 설립해서요. 가난한 이들 돕고 청소년 육상과 흑인 인권 운동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특히 육상 꿈나무들에게 성공이란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뭔가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강조했다고 하네요. 네, 정말 멋지네요. 그 말처럼 꼭 금메달을 따진 못했어도 자신을 이겨내고 무언가를 이뤄낸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런 선수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한국 레슬링의 대부로 불리는 고 이상균 전 태능 선수 촌장인데요. 이상균 선수는 1956년 멜버른 올림픽 레슬링 벤텀급에서 4위를 차지했는데 손가락 없는 레슬러로도 화제를 모았어요. 그의 왼손은 엄지부터 중지까지 손가락 3개가 없었는데요.
6.25 전쟁 때 전투 경찰로 일하다가 수류탄 폭발로 손가락이 날아가 버렸다고 해요. 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레슬링을 하려면 손이나 팔 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레슬링은 상대의 몸을 붙잡고 매트에 눕혀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바닥의 힘, 즉 악력이 경기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그는 손가락 없이도 레슬링은 할 수 있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는 은사 황병관의 격려로 힘을 내서 두 손가락만으로 할 수가 있는 새로운 기술을 연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4회전을 통과해서 준결승까지 올랐지만 아깝게 패하고 말았어요. 네, 결승에서. 네. 하지만 금메달을 딴 터키의 다기스타니는 경기에서 이긴 뒤에 이상균 선수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위대한 레슬러에게 경의를 표했다. 네, 우리 이상균 선수를 위대한 레슬러라고 표현을 했군요. 네. 비록 경기에서는 아깝게 패했지만 그 누구보다 위대한 선수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우올림픽에도 이런 인간 승기를 보여준 선수들이 있어요. 이란 여자 양궁 대표 자라 네마티 선수는 2003년 지진으로 척추를 다쳐서 두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는데요. 당시 18살의 태권도 선수였던 네마티는 상실감에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후 양궁으로 종목을 바꿔서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이번 리우올림픽에 이어 리우 패럴림픽에도 출전합니다. 네, 이 외에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를 위해 수영을 시작해서 수영의 황제가 된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고환암을 극복한 벨기에 남자 10종 경기 대표 토마스 판더플라이 첸. 왼쪽 다리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고 재활에 힘써 선수로 복귀한 아일랜드 기계체조 대표 기런 비한. 안면바비 장애를 딛고 출전한 인도 사격 대표 프라카시 난자파까지 출전 자체로 감동을 주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이럴 때 딱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역경을 극복하고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부터 시작되는 류 장애인 올림픽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부쉐와 루무안이 그린 헤라클레스와 옴팔레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헤라클레스의 신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의 신화 이야기를 자세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헤라클레스 이야기는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와 옴팔레라는 여자의 이야기와 함께 관련 작품 설명을 중점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헤라클레스와 여자 이야기라면 사랑 얘기인가요? 근데 좀 일반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두 사람의 독특한 관계는 차차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먼저 헤라클레스의 탄생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 이름 뜻이 뭔지 아시나요? 헤라클레스 이름 뜻. 모릅니다. 순철 씨는 이름 뜻이 뭐죠? 저 순한순의 맑을 물차리라고 순한 물이죠. 그렇군요. 네. 저는 구슬 아가씨라는 뜻인데. 네. 상당히 이름이 촌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근데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헤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우스의 아내죠. 네. 그런데 이 제우스의 바람기 때문에 무척 골치를 썩는 아내이기도 하고요. 이 헤라클레스도 제우스와 다른 인간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테베의 영웅 암피트리온의 아내 알크메네가 헤라클레스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헤라가 엄청 싫어했어요. 자기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니까요. 제우스는 헤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헤라클레스라고 지었지만 역설적으로 헤라는 제우스의 자식들 중 헤라클레스를 가장 미워했고 가장 심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자기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다른 여자 사이에서 자식 낳아놓고 그 아이 이름에 내 이름을 넣는다. 그러면 저 같아도 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제우스의 그 방법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하지만 제우스는 인간을 위해 큰 일을 해낼 영웅을 낳고 싶어 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헤라클레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헤라클레스는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잖아요. 아기 때부터 그의 이런 기질이 나타났어요.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아기 바구니에 독사를 풀어놨는데요. 갓 태어난 아기였던 헤라클레스가 독사를 손으로 잡아서 목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네. 헤라는 좀 더 약이 올랐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자식이 죽이려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네. 예. 근데 헤라가 헤라클레스에게 준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시도를 합니다. 네. 헤라클레스는 테베의 공주 메가라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헤라가 헤라클레스에게 무시무시한 환상이 보이도록 만들어서 아들들은 하이에나로 그리고 아내는 암사자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위협을 느낀 헤라클레스는 아내와 아들들을 죽였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큰 고통에 빠집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을 방도를 찾기 위해 아폴론의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어요. 신전의 사제는 그에게 미케네의 에우리스테우스 왕을 찾아가서 그가 시키는 일을 하라는 신탁을 전합니다. 헤라는 이번에는 에우리스테우스 왕을 찾아가서 헤라클레스에게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라고 명했어요. 에우리스테우스는 그 명대로 헤라클레스에게 12가지 난제를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네메아 골짜기에 출몰하는 무서운 사자를 잡아 죽이고 나서 그 가죽을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사자를 목을 졸라 죽였고요. 그 가죽은 자신이 상징처럼 두르고 다녔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라클레스는 12가지 난제를 모두 해결하고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 그 헤라로부터 말이죠. 이 불행이 시작된 건데 그래도 충실히 12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요. 네, 어쨌든 자신의 죄는 죄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헤라클레스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원래 영웅 얘기가 그렇죠. 네. 어려움을 겪고 그걸 해결하고 나면 성장하는 게 영웅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번에도 헤라클레스가 누군가를 죽이면서 일이 벌어져요. 힘이 세다는 게 참 이런 좀 그런 게 있네요. 비극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부터 이제 옴팔레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는 크게 술잔치를 벌였어요. 이 잔치에 자신의 친구 이피토스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술이 너무 취한 헤라클레스는 또다시 예전에 아내를 죽였던 광기에 빠져서
이번에는 친구인 이피토스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술이 깬 후에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아챈 헤라클레스는 또 한 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을 길을 찾기 위해 아폴론 신전에 가서 사제를 만납니다. 이번에 사제가 내린 신탁은 리디아 왕국에 있는 여왕 옴팔레에게 가서 3년간 그녀의 노예가 되라는 거였어요. 헤라클레스는 옴팔레에게 찾아갔고 이 근육질의 남자가 마음에 든 옴팔레는 웃돈을 주고 헤라클레스를 사서 자신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렇군요. 헤라클레스와 옴팔레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옴팔레가 여왕으로 있는 리디아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였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중심이었던 이 나라는 성적으로 좀 굉장히 개방된 나라였습니다. 네. 또 그런 나라의 여왕이니까 옴팔레는 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성욕이 크고 관능적인 여자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왕이었던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돼서 여왕이 된 옴팔레는 헤라클레스를 굉장히 특이하게 부렸습니다. 헤라클레스가 12가지 난제를 해결했을 때 그 첫 번째 난관이었던 맹수를 물리치고 가져온 사자 가죽은 그 이후에 헤라클레스가 늘 몸에 두르고 다니면서 헤라클레스를 나타내는 상징 중 하나였는데요. 옴팔레는 그에게서 사자 가죽과 또 헤라클레스의 또 다른 상징인 올리브나무로 만든 몽둥이를 빼앗아서 자기가 하고 다녔습니다. 대신 헤라클레스에게는 여자 옷을 입혔어요. 예. 옴팔레가 헤라클레스 옷을 입고 헤라클레스가 여자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네, 그쵸. 되게 특이하죠. 이 헤라클레스는 옴팔레의 부당한 요구도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 옷을 입고 옴팔레의 발밑에서 뜨개질을 하기도 했고요. 또 동물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옴팔레를 등에 태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향연에서 옴팔레를 뒤에서 수행하며 그녀에게 황금 우산을 받쳐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옴팔레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엄청 시켰어요. 네. 다른 사람 기분은 안중에도 없는 여왕이었나 봐요. 네, 좀 뭔가 그런 오만하고 거만한 그런 네.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왕은 그 자신의 명령을 묵묵히 따르는 헤라클레스를 보고 서서히 그에게 이성의 감정을 어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밤에 관계도 같이 했는데요. 이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옴팔레는 헤라클레스에게 더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네. 그럼 헤라클레스도 옴팔레를 사랑하게 된 건가요? 네, 이 독특한 두 사람 관계의 끝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3년이라는 기한이 다가오자 옴팔레는 헤라클레스를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고 그와 정식으로 결혼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옴팔레가 노예 신분을 풀어주자마자 옴팔레에게서 도망쳐서 데이아네이라라는 다른 여자를 만나 그 여자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옴팔레가 닥쳤던 개신세가 된 거예요. 네, 그쵸? 그렇게 악독하게 막 여장도 시키고 그렇게 굴어놓고 이제 와서 자기 신랑이 되어달라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웃겨요. 네. 헤라클레스가 참고 참다가 때를 기다리면서 가장 통쾌하게 복수를 했어요. 네. 자, 그럼 헤라클레스와 옴팔레를 그린 작품 이야기도 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할 작품 프랑스와 부쉐의 헤라클레스와 옴팔레와 그의 스승이었던 프랑스와 르무안이 그린 헤라클레스와 옴팔레입니다. 두 사람은 헤라클레스와 옴팔레 이야기에서 각기 다른 장면을 표현했어요. 그림 설명과 함께 내용 들려드릴게요.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왕 제우스와 인간인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힘센 영웅입니다. 제우스는 그에게 헤라의 영광을 위해 라는 뜻의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는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는 큰 잔치를 벌이고 친구인 이피토스를 초대했습니다. 술에 취한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함정에 빠져 이피토스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달은 헤라클레스는 아폴론 신전에 가서 용서받을 방법을 구했습니다. 신전의 사제는 헤라클레스에게 리디아 왕국에 있는 옴팔레 여왕에게 가서 3년간 그녀의 노예가 되라는 신탁을 전했습니다. 옴팔레 여왕은 헤라클레스를 독특하게 부렸습니다.
프랑스 화가 프랑스와 르무안이 그린 작품에서 옴팔레가 헤라클레스를 어떻게 대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헤라클레스는 네미아 골짜기에 출몰하는 무서운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이고 그 가죽을 상징처럼 몸에 두르고 다녔는데요. 옴팔레는 그 가죽을 빼앗아 자기가 둘렀습니다. 또 헤라클레스의 또 다른 상징인 올리브나무 몽둥이도 빼앗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옴팔레는 사자 가죽을 허리에 두르고 오른팔에 몽둥이를 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헤라클레스에게는 여장을 시켰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다리에 여자의 비단 옷을 걸치고 오른손에는 실을 짜는 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또 옴팔레가 헤라클레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고 헤라클레스는 그녀를 올려다보는 구도에서도 남녀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옴팔레는 이뿐 아니라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축제에 가서 헤라클레스에게 양산을 바치도록 시키기도 하고 말을 타듯이 헤라클레스를 타고 내전을 다녔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에게 치욕적인 일을 시키면서 마음대로 부렸던 오만한 여왕 옴팔레는 그와 잠자리를 가지면서 점차 헤라클레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르무안의 제자인 프랑스와 부셰는 좀 더 농염한 헤라클레스와 옴팔레의 관계를 그렸습니다. 침실에서 두 사람은 격정적인 키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볼이 움푹하게 들어갈 정도입니다. 옴팔레도 자신의 다리를 헤라클레스의 다리 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헤라클레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적나라한 이 작품은 실제가 아닌 가상의 신화 이야기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와 옴팔레는 진정 서로를 사랑했을까요? 헤라클레스와 결혼하고 싶어진 옴팔레는 그를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고 정식 신랑으로 삼으려 했지만 헤라클레스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녀의 곁을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의 허무함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네, 헤라클레스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신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신화를 가진 영웅인지는 몰랐어요. 네, 진짜 옛날 사람들은 상상력이 되게 독특한 것 같지 않나요? 힘센 영웅 헤라클레스를 여장까지 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 헤라클레스와 옴팔레의 이야기는 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준 소재입니다. 화가들이 헤라클레스 이야기에서 가장 매력을 느낀 부분이 이 독특한 옴팔레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헤라클레스와 옴팔레 사이의 그 관계를 그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힘센 영웅이 여장을 하면서 여왕의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는 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야기니까 말이죠. 그렇죠. 헤라클레스에게도 우리가 잘 모르는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헤라클레스와 옴팔레 여왕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부셰와 르무안의 작품 헤라클레스와 옴팔레를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열대야 극복 비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열대야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 덥다는 말들이 절로 나옵니다. 지구가 해마다 더 뜨거워지는 걸까요? 올해는 유난히 더운 날들이 오래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데요. 밤에라도 시원해지면 살만할 텐데 밤 기온도 계속 무더운 날들이 이어져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대야란 한여름밤에 가장 낮은 기온이 25도씨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면 도시의 많은 시민들이 잠 못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대야는 낮 동안의 태양열로 달궈진 지면의 열이 밤중에 복사 현상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포장된 도로가 더욱 쉽게 가열되기 때문에 농촌보다는 대도시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온도가 높은 열대야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고온이 체내의 온도 조절 충추를 흥분시켜서 일종의 각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을 취하기에는 섭씨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적절한데 이 온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인체가 기온 적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각성 상태를 이루게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지속되면 피로감, 짜증, 무기력, 집중력 장애, 두통, 식욕 부진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숙면하지 못했을 때는 면역력도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열대야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숙면 유도하기.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은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밤새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거나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 낮잠을 지나치게 길게 자버리면 이는 곧 수면 패턴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수면을 취하기 2-3시간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해주세요. 맨손 체조나 간단한 스트레칭, 줄넘기 등 어떤 것이든 좋아요. 적당한 운동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나면 평소보다 쉽게 잠들 수 있답니다. 둘째, 습도를 낮게. 열대야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습도랍니다. 단순히 더운 것뿐 아니라 끈적하게 들러붙는 것 같은 습한 날씨는 불쾌감을 더해서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적당한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선풍기는 1-2시간 정도, 에어컨은 1시간 이내로 가동하면 실내 습도가 30-40%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1-2시간 전 몸에서 멀리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쐬면 열대야 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셋째, 미지근한 샤워. 냉방기 가동 외에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는 미지근한 샤워가 있습니다. 열대야를 이기기 위해서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야 하는데요. 찬물로 하는 샤워는 몸의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몸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찬물 샤워 후에는 오히려 더욱 덥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하는 샤워가 몸의 피로를 풀어줌과 동시에 샤워 후에 몸에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땀을 흘려서 끈적끈적해진 몸을 닦아내서 더욱 산뜻한 기분으로 잠들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넷째, 여름밤 숙면을 위해서라면 음주는 금물. 잠 못 드는 여름밤, 시원한 곳에 앉아 즐기는 치맥은 한여름의 즐거움 중 하나죠. 열대야 때문에 여름이면 집 앞 편의점이나 호프집, 한강공원 등은 한 손에 맥주캔을 든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하지만 알코올 섭취는 오히려 숙면을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탈수 증세와 함께 갈증을 느끼게 돼서 밤새 물을 마시러 잠자리를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또한 술을 마신 채로 잠자리에 들면 잠든 사이에 일어나는 체내 알코올 분해 작용 때문에 깊게 잠들 수가 없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분간 야식으로 즐기는 치맥은 적당히 자제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에어컨, 선풍기 사용은 적당히. 덥다고 무조건 오랜 시간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놓는 것 역시 금물입니다. 보통 잠들기 가장 적당한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내 온도를 실제로 그렇게까지 낮추면 오히려 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외 온도와 너무 온도 차이가 나면 감기에도 걸리기 쉽고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대략 23도에서 25도 정도로만 유지해도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냉방기의 사용은 1시간 이내로 되도록 약하게 가동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 외에 이불과 베개도 삼베나 모시 등 땀 흡수가 잘 되는 여름철 침구로 교체하는 것이 열대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열대야를 이겨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덧붙여서 열대야 극복 10계명이라는 걸 소개해드릴 테니 듣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대야 극복 10계명. 첫째,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취침한다.
둘째, 밤에 술, 커피, 콜라, 녹차 등을 마시지 않는다. 셋째, 취침 직전에는 수박이나 음료수를 많이 먹지 않는다. 넷째,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루면 야식 대신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신다. 다섯째,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말고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다가 잠이 오면 침실로 향한다. 여섯째, 수면을 못 취했어도 아침에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다. 일곱째, 밤에 잠을 못 잔 경우 낮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잔다. 여덟째, 자기 직전에는 공포 영화를 보거나 흥분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 아홉째, 침대에서는 간식을 먹거나 게임을 하는 등 수면 이외의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10번째,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만 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은 삼간다. 네, 이렇게 10가지 10계명입니다. 입추가 막 지났고 다음 주에는 말복이, 또 그 다음 주에는 처서가 찾아옵니다. 올여름이 아무리 덥다 해도 앞으로 3, 4주 정도만 잘 견디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간단한 방법들로 여름밤의 무더위, 열대야 잘 이겨내시고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네. 더위 때문에 제가 잠을 깨요. 제가 더위는 진짜 안 타는 편인데 잠을 깹니다. 더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이 정도 순철 씨가 잠을 깰 정도면 진짜 덥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덥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땀도 잘 안 흘리시고. 네, 그렇습니다. 큰일 났어. 너무 더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열대야를 이길 수 있는 10계명 10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취침한다. 밤에 술, 커피, 콜라, 녹차 등을 마시지 않는다. 취침 직전에는 수박이나 음료수를 많이 먹지 않는다.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루면 야식 대신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신다.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말고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다가 잠이 오면 침실로 향한다. 수면을 못 취했어도 아침에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다. 밤에 잠을 못 잔 경우 낮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잔다. 자기 직전에는 공포 영화를 보거나 흥분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 침대에서는 간식을 먹거나 게임을 하는 등 수면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만 자기 직전 과격한 운동은 삼간다. 이렇습니다. 이 낮에도 무더위에 시달렸는데 밤에는 잠까지 못 이루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또 요새는 밤에 올림픽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밤도 아니고 거의 새벽이죠. 네. 이 흥분해서 경기 응원하다가 잠자리에 누우면 더더욱 잠이 안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또 응원하면서 맥주나 콜라, 야식 곁들이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쉽지만 하나같이 숙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자, 이제 올림픽도 끝나가니까 모두들 원래 생활 패턴으로 돌아오셔서 제 시간에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8월 1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